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의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에 끌려간 남성 2명으로 촬영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영상은 최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질들은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공포에 떨며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하루빨리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אני פונה לראש הממשלה ולכל הממשלה להשתתף במשא ומתן על מנת להגיע לעסקה בקרוב. התחושה היא שהדברים נמרחים ונמשכים הרבה מאוד זמן. הגיע הזמן להגיע לעסקה שתוציא אותנו מכאן בחיים ושלמים ובריאים.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전 강행 의지에 맞서 협상으로 인질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영상을 공개했을 거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되면 라파 침공 계획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החטופים הוא בעדיפות ראשונה מבחינתנו. החטופות והחטופים, ואם תהיה אפשרות לעסקה, אנחנו נעשה עסקה. גם אם זה אומר לחכות עם רפיח בשלב הזה? כן. 다만 카츠 장관은 전쟁 국면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전시 내각 구성원은 아니라서 발언의 무게를 둘러싸고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미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내부 메모를 토대로 국무부 4개 부서가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중에 국제 인도법을 지키지 않은 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2주일여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피난민 150만 명이 몰려있는 가자 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확실한 민간인 피해 방지 조치 없이는 라파 공격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동 방문에서 가자 지구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hat's going to be right at the top of the list for Secretary Blinken to keep pushing for this temporary ceasefire. 이와 관련해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지속 가능한 평온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스라엘이 밝혔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삼는 이스라엘이 임시 휴전이 아닌 지속적인 휴전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양측 대표단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조만간 휴전 협상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중재국 카타르는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다며 보다 진지한 협상을 촉구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휴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We hear that there's a proposal on the table. We hope that that proposal is sufficient for the ceasefire to come into place. 국제사회가 압박에 나섰지만 이스라엘 전신외각 강요인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여전히 라파 공격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휴전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러시아 탱크가 도로를 달립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입니다. 빠르게 후진하더니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승무원들이 탱크에서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지상전의 최강자로 불리던 탱크의 위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Ми бачимо, що там їде танк, то ми заряджаємо сюди кумулятив і літаємо до нього з кумулятивом. Якщо бачимо, що там іде група піхоти, заряджаємо осколково-фугасний заряд і вже летимо з фугасом туди. Якщо це якась будівля, то заряджаємо просто фугас і залітаємо вже з фугасом в будівлю, щоб зробити там неприємності.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탱크 2,900대가 파괴되거나 버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800대 가까운 탱크를 잃었습니다. 여기엔 최강의 전차로 꼽히는 미국제 M1 에이브럼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전차와 전투를 벌인 경우는 드물고 많은 수가 드론 습격에 당했습니다. 전차 윗부분과 후방 엔진룸 등을 덮은 장갑판은 얇아서 공중에서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푼돈에 불과한 자폭 드론이 100억 원이 넘는 전차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Дуже великий коефіцієнт ефективності, бо дрон, який коштує $300 та купується у хобі-магазині, може знищити навіть танк. 전파 교란 말고는 당장 뾰족한 대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낚시용 그물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차가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을 점령하려면 결국 전차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직접 탑승하는 형태의 전차는 차츰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신처에 숨어 드론을 조종하듯이 무인 전차가 지상전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와 중국 간 밀착을 우려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무기 부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겁니다. Last year, Russia imported 90% of its microelectronics from China, used to produce missiles, tanks, and aircraft. 하지만 5월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 가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문학 애호가인 시진핑 주석이 좋아한다고 꼽은 책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시진핑을 친구, 강력한 지도자, 진정한 남자라고 칭했습니다. 방중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7일 취임식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중국 측과 함께 적당한 시점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다음 달 7일 안팎으로 세르비아, 헝가리 등 유럽 순방을 하는 만큼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찾으면 지난해 10월 중국 1대1로 정상포럼 참석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시 주석도 지난해 3월 3년임 임기 시작 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방북 초청도 수락한 상태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세계적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신형 아틀라스입니다. 머리는 물론 몸통까지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고난도 동작을 선보여 인간형 로봇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힘은 세지만 무겁고 비싼 유압 방식을 버리고 전기 모터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AI와 머신러닝 도구도 장착했습니다. 신형 아틀라스는 이르면 내년부터 모기업인 현대차의 신규 제조 공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5년 내 대량 생산을 자신하며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달걀을 옮기거나 빨래를 개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옵티머스는 3년 안에 전기차 공장에서 부품 운반을 맡게 됩니다. 오픈 AI가 투자하고 있는 피규어 시리즈는 BMW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피규어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영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메르세데스 벤츠는 양팔로 25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아폴로를 선택했습니다.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헝가리 공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sort of the approach is we're starting in the warehouse and on the manufacturing floor, but then it can move into retail, think retail to delivery, and out more into what we call unstructured spaces. 반복적이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공정이 많은 자동차 공장은 현재 수준의 인간형 로봇과 가장 접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당연히 자동차 업체는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간형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380억 달러, 5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영국인의 술 하면 위스키나 맥주를 떠올리기 쉽지만 영국인의 와인 사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은 세계 3대 와인 수입국이자 5번째로 와인을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영국이 새로운 와인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의 와인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영국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We want to grow, we want to become bigger because there's so much demand for English wine. We just cannot keep up with demand. 영국 정부는 저알코올, 무알코올 와인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주목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와인이라고 하려면 알코올 도수가 최소 4.5%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저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도 와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수입한 와인에 당류나 탄산 등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와인법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If you want to create a different drink, then fine. They've done it before with alcohol pops and stuff. It's not my bag, but it's not wine. I think anything that deregulates the wine industry is a good thing. I think it offers more choice. 영국 정부는 또 병 모양에 대한 규정도 없애 자유로운 와인병 모양의 도입도 허용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와인 산업계는 환영하고 있는데 전통 와인 강국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입니다. 오는 30일까지 대학들은 신입생을 얼마나 뽑을 건지 결정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에 의대 정원을 늘릴 대학은 모두 32곳. 이 가운데 사립대는 대부분 당초 통보된 증원분을 그대로 반영할 걸로 전망됩니다. 국립대는 약간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앞서 6개 국립대는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증원분의 절반만 뽑기로 했고 충남대와 충북대, 강원대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원을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은 1,500명을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압박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되는 데다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들도 주 1회 휴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후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 1분기 1.3%라는 깜짝 경제 성장률을 이끈 주역은 수출. 하지만 반도체 비중이 20%에 이를 정도로 쏠림이 심합니다. 또 수출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40%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 10대 기업 가운데 90년대 이후 탄생한 신생기업은 미국은 6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개에 불과합니다. 혁신이 지체되는 동안 저출산은 당장 현실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2%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역동 경제의 구축입니다. 최상목 경제팀의 역동경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책 방향은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양대 중요 과제는 신생기업 스케일업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방안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이 오는 1일 발표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세제 지원 확대, 남성 출산 휴가 확대, 고졸 채용과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이 담깁니다. 또 1인 1계좌 등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의 제한을 풀어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걸로 보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이 원활히 될 수 있어야 하고 미래 세대한 정책 노력도 중요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80대 20의 계층 구조를 70대 3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에서 열렸던 성인 페스티벌 모습입니다. 주최 측은 일본 성인 배우들과 팬미팅, 여성 가수 공연이 열렸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달에도 같은 행사가 예정됐는데 지자체장과 여성계 반대가 거세지면서 장소를 계속 바꾸다 결국 취소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공공공간일 때는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남성 배우가 옷 벗고 나오는 공연은 왜 제지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이어지는 등 젠더 갈등으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공연장 주변에도 학교나 주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내로남불식의 행정 적용이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은 행사 내용에 불법 요소가 없는 만큼 오는 6월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성계에서 경찰에 고발한 유사 성매매 의혹 등을 정면 부인하며 법적 맞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본 성인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50만 원은 단순히 식사를 하고 와인 한잔하고 다 같이 사진을 찍는 게 끝이에요. 비싸니까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것도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여성계에선 여성의 신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 성매매에 가깝고 후기 등을 봤을 땐 단순한 팬미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여성 배우들을 데려오는 과정도 합법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어디서 행사를 하든 저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성 AV 배우들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만지른다든지 또는 성행위에 관한 유사 성행위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350만 원이라는 돈을 줬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티켓을 살 거 아닙니까? 성상품화와 젠더 갈등부터 공권력의 과잉 행사까지 쟁점도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반가운 택배차가 주택단지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화물칸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내리는 건 기사님이 아닌 로봇개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물론이고 길에 서 있는 사람도 가볍게 피해갑니다. 1초에 1.6m, 등에 택배를 싣고 4발로 이동해 고객집 앞에 무사히 배송을 마칩니다. 오는 2030년에는 실생활에서 로봇개가 배송하는 택배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좁은 언덕길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처럼 배송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커피를 배달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주문된 커피를 싣자 자동문을 지나 알아서 엘리베이터까지 불러탑니다. 건물 시설과 연동해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로봇은 격리 환자가 있는 병원도 누빌 예정입니다. 덕분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배송 인력의 감염 위험은 물론이고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간호 인력이라든지 보조 인력이 짐을 저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알아서 배송 로봇이 와서 오는 2030년에는 전체 물류 가운데 20%를 로봇이 배송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안성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6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수경 재배용 식물을 계약 재배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납품할 물건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스파트 필름. 뿌리에 묻은 흙을 꼼꼼히 털어내고 수경 재배 화분에 옮기면 출하 준비 끝입니다. 식물의 행선지는 하남의 한 사무실 휴게소. 벽에 수직으로 세워진 구조물이 싱그런 초록으로 채워집니다. 스파티 필름, 테이블 야자, 산호수, 천냥금, 스노우 사파이어가 사이좋게 자리했습니다. 실내 정화 효과가 탁월한 바이오월, 이른바 실내 수직 정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에도 창문을 닫아놓고 지낼 때에도 수직 적용이 있어서 습도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굉장히 쾌적하고 흙 대신 물을 사용한 수경 재배라 관리가 쉽고 병해충 우려가 적습니다. 수직 정원 효과를 확인해 보니 수직 정원이 없는 곳에 비해 포름 말데히드 농도가 55% 감소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는 1시간에 9.4%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4%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한 3도씨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는 그 샐러리맨들에게 그 푸른 정원을 보여줌으로써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우울증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엔 IoT 기술을 활용해 관리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IoT 기술이라든가 센서 기술,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하는 기술들이 지금 첨가가 되어서 그 관리를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많아지면서 수직 정원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쉴 새 없이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2에서 3kg짜리 수박 반통을 누가 가장 빨리 먹는지 겨루는 시합입니다. 수박왕은 우리 아빠. 행여 사례라도 들릴까봐 가족들은 뜨거운 시선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우승의 영광은 무등산 수박으로 유명한 광주에서 온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보고 수박 하나 따가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수박은 즐겨 먹는데 함안 수박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수박보다는. 화채를 만드는 대형 소다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잘 익은 수박 100통을 썰어 넣고 시원한 얼음과 통조림 과일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500인분짜리 대형 화채는 시민들에게 나눠준 지 30여 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수박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수박을 좋아해서 여기 찾아왔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형형색색 텐트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행여 강바람에 텐트가 날릴새라 못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아이들과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텐트 치고 노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리마켓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4월의 마지막 휴일.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어찌 지냅니까? 아유, 어쩐 일로 전화를 다 띄어? 아이, 난 또 뭐 손가락 부러진 줄 알았어. 아따, 벤조레씨. 저기, 날도 더운데 어쩌고 산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아이, 아이야라, 좋지와. 됐다고. 시끄러워. 아마 고마다 시끄럽다. 치아라. 너희 지금 뭐랭고란? 도란? 섭젠? 잘도 부연랑 됐어 지켜게. 사투리에는 지역의 정서와 말맛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말과 지방 사투리를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울말에 상대적으로 권위가 실렸고 지방의 사투리는 촌스럽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들어서는 표준어인 서울말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시대별로 방언의 개념과 위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문이나 교과서 또 옛날 자료들을 충실하게 전시했습니다. 자리를 잃어가는 지방 사투리를 기록하기 위해 팔도를 누빈 연구자들의 흔적과 변방으로 밀려난 사투리를 문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작가의 육필 원고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투리를 담은 동영상과 음성은 전시회에 재미를 더합니다.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한글의 역할과 사투리의 가치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회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동부 베를린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를 부셔보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동베를린 출신 트랜스젠더 로커 헤드윅으로 돌아온 조정석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풀어놓습니다. 특유의 능청스런 끼와 재치로 무대를 휘어잡습니다. 금발의 짧은 핫팬츠, 비주얼부터 파격인 유연석은 발랄한 헤드윅으로 관객들 마음을 훔칩니다.
한 명의 배우가 극을 이끌며 관객과 소통하는데 순수 뮤지컬 배우 전동석까지 3인 3색 헤드윅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화려한 의상과 락 스피릿 충만한 음악도 스테디셀러 헤드윅의 매력입니다. 구병모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파과는 60대 여성 킬러 이야기입니다. 생애 가장 빛나는 16살 파과 나이에 냉혹한 킬러 세계에 뛰어든 주인공 조각. 한때는 전설이었지만 세상과 홀로 싸우며 어느새 물러터진 과일 파과가 됐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다 썩어버린 파과. 킬러들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뮤지컬 장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격렬한 액션씬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기 과거가 아니라 내 소설 속 세상이면 어떡하죠? 20세기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를 조명하면서 상상력을 더한 창작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가 마음에 든다면 그 생각을 거의 간직해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모티브로 했고 허구와 실존 인물이 만나는 참신한 이야기 설정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뭐 人型の形から一人乗りの四輪の自動車に変形して